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반에는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29차 29차 시로 1학기 온라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파티 하나요? 네, 이게 끝이면 네. 좋겠지만. 자, 29차 시. 오늘은 제가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모든 범위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네. 마지막 단원은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 단원은 오프라인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쿨롱의 법칙까지 해서 오늘 소단원 마치겠습니다. 쿨롱이 없이 네. 쿨롱.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크면 이제 이 세대 분들이 부장님을 달고 있어요. 여기 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대범함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 전기력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입자들 네. 얘기를 했었죠. 예. 전자와 양성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기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전기를 띤 입자, 전하라고 하죠. 네. 네. 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눠지는데 플러스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점입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점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가 없다는 거예요. 점에서 어떤 힘들이 출발한다고 아. 생각해야죠. 부피랑 길이 이런 게 없는. 네, 점입니다. 가상의. 점. 가상의 입자죠. 거의 뭐 점에 가깝긴 하죠. 아주 작으니까요. 네. 이 전기적인 힘에 대한 법칙을 찾아낸 게 이 쿨롱입니다. 쿨롱이 워낙에 이제 이 업적이 대단하다 보니까 전하의 양을 따지는 단위로 쿨롱을 쓰죠. 쿨롱. 1쿨롱은 전하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쿨롱에 어떤 물체가 있고 또 1쿨롱이 어떤 플러스를 가진 물체가 있으면 서로 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1m 떨어진 거리에서 1쿨롱이 서로 미는 힘은 트럭 10만 대의 힘인가? 우와. 엄청나네요. 말 10만 마리도 아니고. 10의 10생 뉴턴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1쿨롱은 말도 안 되게 정했을까요? 단위를? 그죠?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잘. 이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1쿨롱은 이 정도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쿨롱 단위를 쓸 일이 별로 없어. 그 비운의 이게 쿨롱이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비운의 비극은 광자. 이 비극은 다른 물리량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암페어라는 이 전류 단위 있죠. 1암페어는 1쿨롱의 전하량이 1초 동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초당 1쿨롱이 지나간다는 그리고 거예요. 뭐 10만 대, 트럭 10만 대가 그 정도의 힘을 만들 수 있는 전하량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1암페어는 사실 가정에서도 다 쓰기가 어려운 엄청난 그 전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킬로와트 이런 건 들어봤는데 네. 킬로 암페어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킬로암페어는 정말 드물죠. 어. 네. 쓸 일이 거의 없죠.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습니다. 이 쿨롱 그 당시에 이제 측정 한계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잘 모르고 그냥 정했던 거죠. 쿨롱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쿨롱이 발견을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정전기를 이용했어요. 흐르는 전기를 가지고 힘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전기로 대전을 시켰어요. 금속구를. 금속구를 대전을 시키는데 이 금속구를 대전을 시키면 이걸 1이라고 둡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생긴 다른 금속구, 대전이 안 된 그 금속구랑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전하량을 나눠 가지게 돼요. 네. 얘를- 그 전자가 이쪽으로 플러스 대전 안 된 쪽으로. 데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 상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가정할게요. 전자들이 공평하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네. 그러면 전하량이 원래 절반이 되겠죠. 그 절반이 된 걸 또 다른 애랑 또 붙이면 또 4분의 1이 되겠죠. 또 다른 애랑 또 붙이면 6분의 1, 8분의 1, 또 붙이면 또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하량 1인 거랑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8분의 1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하의 양이 이렇게 달라질 때 힘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그 당시에 전하량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절반짜리, 그 절반짜리, 또 그 절반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를 띤 입자를 두 개를 금속구를 두 개를 준비해서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비틀림 저울이 뭐냐면 금속끈이 이렇게 가운데 매달려 있는 막대기예요. 매달려 있어요. 금속끈이 약간 이렇게 뒤틀릴 수 있겠죠. 아주 얇은 실 같은 금속이니까 이렇게 돌리면 약간 돌아가겠죠. 뒤틀리겠죠. 네. 뒤틀리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꽤 이게 그 선형적인 힘을 받아요. 선형적이라는 건 이만큼 주면 이만큼 저항하고 이만큼 주면 또 이만큼 저항하고. 그러니까 1m 돌리면 1m 돌리는데 힘이 1만큼 필요했다면 2m 돌리는 데는 힘이 이만큼 필요한 경우 이런 걸 이제 선형적이라고 해요. 네네. 꽤나 이제 좀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끈을 길게 만들수록 이게 더 그렇죠. 작은 그렇죠. 힘으로도 많이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의 이게 서로 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랑 네. 마이너스면 서로 밀 거 아니에요. 아주 약간만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게 아주 긴 끈에 매달려 있으면 더 많이 뒤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꽤나 정밀한 실험이 가능한 이 방법이에요. 이걸 응용해서 나중에 중력도 측정하게 됩니다. 중력은 이 전기력보다 훨씬 더 작은 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뭐 우리가 마찰 전기에서 머리카락 쭉 올리면 머리카락이 따라 올라가. 중력에 관해서 따라 올라가니까. 맞아요. 중력보다 중력이 훨씬 큰 거지. 이 중력 상수는 훨씬 더 작은 값이라서 네. 더 이제 어려웠죠. 전기력은 그래도 뭐 그나마 쉬운 편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기력을 측정을 했는데 전기력이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일단 첫 번째 전하의 양을 Q라고 해봅시다. Q 프라임. Q. Q. Q와 Q 프라임입니다. Q 프라임. 네, 전하의 양에 비례하더라고요. 2배짜리, 4배짜리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전하 때문에 생긴 힘이니까 전하가 2배가 되면 전하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기침하셨사옵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네. 네. 웃어주실 수 이렇게. 있죠. 2배가 3배가 되더라.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전하의 양에 뭔가 비례하더라를 알아냈죠. 임금님 많으면 전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거리에 네. 거리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거리에 반비례할 것 같다. 네. 뭔가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또는 뭐 좀 배운 사람들이라면 거리의 제곱 아닌가? 뭐 그러겠네. 그런- 중력 같은 그죠. 느낌이 네. 면적이니까 들긴 해서 그죠. 약간 면적이니까 쭉 퍼져나가는 거니까. 제가 그 얘기 할 거라서 잠깐만 아, 네네. 스포일. 뭐 전화. 제가 그 얘기 할 테니까 약간 살짝 그 깜짝 몰랐다는 듯이 놀라 주십시오. 네. 아, 네.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겠습니다. 네. 거리에 실험해 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우와, 그럴 리가. 와, 눈 커진 거 뭐지? 거리에 반비례인 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놀라셨죠? 많이 받는 거네요. 많이 놀라셨죠? 네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냐? 거리 반비례할 것 같은데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두 개니까 서로가 서로니까 거리는 중복으로 왕복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건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엄밀히 뭐 생각해보면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예.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고 이 전기력이라든지 만유인력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빛의 밝기, 촛불의 밝기,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과정을 따르는데 뭐냐면 퍼져나갈 때 퍼져나가는 이 모양이 구형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공간으로 3D로 네. 구형으로 퍼져나가면 그 퍼져나가는 이 면적만큼 뭔가 희박해지잖아요. 밀도가. 그렇죠. 그죠? 빛의 밝기도 그렇고 네. 힘도 그럴 거예요. 이 면적에 반비례하게 돼요.
딱 어떤 위치를 딱 찍으면 이게 네. 구의 겉넓이 이게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3분의 4. 알제곱. 알제곱. 3분의 4 그건 세제 어, 아니에요? 높이고. 배운 분이네요. 배운 분들이. 예. 4파이 r 제곱이죠. 예, 4파이. 4파이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실험이 아니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긴 네,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만큼 구의 넓이, 구의 면적만큼 퍼져나간 거죠. 그렇죠. 이게 만유인력도 마찬가지고 네. 빛의 밝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음. 태양의 밝기도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어두워지는 거죠. 별빛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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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럼 별이 얼마나 밝은 걸까요, 그죠? 네. 그 먼 거리에서 이 먼 거리 보인다는 거. 그걸 제곱을 했는데도 이게 그러니까요. 보인다는. 네. 아무튼 근데 이거 보면 단위가 이 미터 단위잖아요. 거리가 미터 네. 거리 반지름 r이 네. 거리 r이 네. 그리고 전하량 q는 쿨롱 단위잖아요. 네. 네. 쿨롱 제곱 그리고 거리 미터 이거 곱하면은 뉴턴이 나와야 돼. 단위가 단위가 안 맞죠? 그러네요. 네.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 상수가 상수? 쿨롱 상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쿨롱 상수 안에 사포로 요 집어넣고 사랑, 싶은가? 파이랑 그렇죠. 뭔가 집어넣고 싶은 그죠. 거 있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하량 다른 거 전하량 r 제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수 이렇게 해서 쿨롱의 법칙입니다. K 같은 건 뭐 외울 필요 없고 그죠? 네. 뭐에 비례하냐, 뭐에 반비례하냐만 알면 되죠. 네. 주로 문제를 낼 때는 거리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뭐 음. 제곱이니까 좀 더 헷갈리기 쉽죠. 그리고 뭐 방향도 물론 따져야 되겠죠. 방향도 얘가 고정돼 있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애라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겠죠. 뭐 오른쪽이 플러스라면 플러스 값 힘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가운데 꼈어요. 다른 애들은 고정돼 있고 얘가 받는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이 오겠네요. 네. 같은 거리면 잡아당기는 힘이 양쪽에서. 그렇죠. 이게 더하고 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힘과 마찬가지로. 벡터 값이다. 그렇지, 벡터죠. 이쪽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똑같네요. R자는 0이 되겠죠. R자는 0.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축. 반대로 또 이런 경우에는 힘이 합해지기도 합니다. 네. 당겨요. 얘는 밀어요. 밀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힘이 아주 세게 작용, 2배로 작용하겠죠. 네. 하나가 있을 때보다 뭐 이런 거 됩니다. 나중에 또 만약에 수준이 높아진다면 2D로 이제 힘을 합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러네. 네, 이건 1차원에서의 힘이고 1차원 선, 네, 이 더하고 곡선이 빼면- 아니라 이 평면에서 더하고 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2D가 되면 이제 그때 벡터 했던 합성을 것처럼. 해야 되겠죠. 네. 사변 네. 차원에서 뭐 45도 힘이 될 수도 있고 네, 90도 사인 힘이 코사인 될 수도 나오는군요. 그렇죠. 물리의 결국 나오는군요. 사인 코사인 안 나옵니다. 삼각함수를 알아야 되는군요. 아닙니다. 예. 사인 코사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깝다. 오늘은 잡아놓을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잡혀들어요. 나오면 신고하시죠. 예. 신고하세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런 전기력 사실 문제 푸는 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앞에 있는 쿨롱의 법칙 가지고 뭐 몇 배냐 뭐 힘의 크기가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아마 풀게 될 거예요. 전기력이 작용한 예를 좀 보면 우리가 원자가 배웠잖아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주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성자랑 전자랑 같이 묶여 있을 정도도 아니었어요. 너무 에너지가 커서 전자들이 다 따로 다녔죠. 그렇죠. 양성자가 야 너 일로 와서 나랑 같이 다니자. 모래 너무 이런 거죠. 에너지가 너무 커서 따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점점 식으면서 운동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건 빅뱅 뭐 일어났을 때 그때 그죠. 얘기죠. 그죠. 빅뱅 아주 직후. 옛날 얘기. 아주 옛날에. 빅뱅 직후에 이제 또 점점 식으면서 전자들이 에너지 점점 일어서 신유해서 양성자 주변으로 다시 묶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가 형성된 거죠. 네. 전자가 양성자가 묶여야 이제 원자라고 하니까요. 네. 그때 전기력이 작용했죠. 또 행성이 형성될 때도 이 전기력이 있습니다. 예, 행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주의 먼지들, 돌가루들, 이런 가루들, 모래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좀 구심점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유인력에 의해서 뭉쳐진 게 이제 행성이잖아요. 네. 근데 중력 아닌가 중력? 아까 그죠. 중력이라 그랬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좀 의아했던 게 중력만으로 이게 이렇게 중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뭉쳐지나? 왜냐면 중력은 워낙 작은 힘이니까 뭐 엄청 멀리 있는 걸 뭐 어떤 큰 질량 덩어리들이 모을 수는 있는데 가까이 와서는 거의 중력이 뭐
안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작은 단위들끼리는 네. 이게 어떻게 중력에서 이 모래 가루들이 행성을 뭉칠 수 있을까? 이게 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오래된 오래된 결과가 아니고 이제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이런 간단한 실험하다가 발견한 건데 돌가루들끼리 부딪히면 마찰 전기에 의해서 아하.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돌끼리 무슨 마찰 전기야 싶은데 일부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생긴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우주에는 뭐 금속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냥 뭐 우리 지구에 생각하는 산화기수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금속 원자들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뭔가 이 전자에 뭔가 움직임이 좀 더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정전기에 의해서 음. 정전기 만들어만 진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이는데 행성이 뭉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우주의 역사가 이 전기력이 없었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정전기력 뭐 다들 아시죠? 뭐 우리 뭐 먼지라든지 먼지 집진기라든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네. 그런 데 쓰이고 화학적 결합에 쓰이죠. 그럼요. 사실 네. 이런 물체를 이루고 있는 것, 고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온 다 결합도 결합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제 손이 그 원자의 그 공간 차지만 생각하면 텅텅 비어 있는 거랑 다름없는데 책상을 뚫고 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막히는 이유. 다른 고체에 막히는 이유. 그게 전자기력 때문이다. 전기력 때문이죠. 전기력 네. 때문이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 특히 겉에 있는 이 전자들, 마이너스들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갑자기 힘이 확 커져요. 여기 있을 때 모르는데 닿았다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힘이 갑자기 급격히 커지는 때 우리는 닿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자들끼리 닿는 건 아니죠. 네. 미는 힘에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막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은 급격히 커진 힘에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R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하겠지만 그 정도로 갑자기 커지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석도 왜 엄청 센 거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왜 N극끼리 막 네. 붙여보려는 시도를 남자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약간 물렁뼈 같은데 부딪히는 느낌 네. 들어보셨어요? 어떤 네 맞아요. 예, 네네. 보이지 않는 뭔가 막이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네, 있어요. 맞아요. 막 억지로 붙이고 막. 그 자석이 약해서 그런 거지 전기력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땅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기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숙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딱 해도 이게 실제로 닿은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 실제로 닿은 게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필상을 전자들끼리 때린 적이 전자들끼리 없습니다, 부딪혔을 리 없고 이거 다 되면은 네. 이거 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뗀 게 아니라 접촉하지 전기력이 않았습니다. 스타일 밀린 거. 아. 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똑같이- 마세요. 네, 원격으로 미신 거죠. 똑같이 당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물리학 수업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머시기 제곱에 반비례한다. 알겠습니다. 아, 머시기더라. 네. 저는 알 것 같군요. 네, 머시기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전화 이건 아닙니다. 네. 전화. 전화 기침하십시오는 아니고 전화. 네. 뭐 이런 풀거리를 좀 드렸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문제풀이 시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풀. 문풀. 우리 라이브로 쌤들이 낸 문제를 쌤들이 풀어보는 거 어떨까요? 오. 그동안 수업 잘 그럴까요? 들었는가? 어. 자, 다음 못 알겠습니다. 풀까? 그럼 괜히 냈네. 네, 어려운 문제로. 또 내세요.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 꿀팁 알려주는 시간. 네, 다 진도를 나가서 이제 이론은 다 나갔고요. 이제 그거 어떻게 푸는지 문풀 시간. 이게 문풀 시험에 시간. 그대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헛소문입니다. 헛소문이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네. 근데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거 교과서의 문제도 좀 들어갔기 때문에 교과서도 시험 범위 중 하나니까. 이제 열심히 연습하세요. 여기는 연습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습하시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네. 네, 빨리빨리 나갈게요. 네.
자, 마그네슘 플러스예요. 이거 별로 본 적이 없는 이온이죠. E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은 잘못 E 쓴거 플러스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억지로 한 개 떼어낼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실제로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저번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배웠잖아요. 네. 1차 에너지 빼고 플러스 2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더한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떼어내고 또 하나 떼어놔야지 얘 이온화 에너지랑 똑같은 거죠. 원래 왜냐면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네. Mg 플러스 될 거니까 안정한 이온 될 때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나 떼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전자에다가 A, B, C를 매겨놨어요. 우리 여기 C라는 놈이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고 일단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거, 그다음 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네. 되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기억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는 알루미늄보다 작다. 이거 뭐 여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죠. 네. 그냥 물어본 것 같아요. 알고 있는지. 그런가요? 이거 뭘 하면 되죠?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 했을 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같은 죽이란 말이죠. 네. 같은 죽이니까 이 마그네슘은 이쪽에 네, 있고 이쪽에 있고, 알루미늄 그 옆에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온화 에너지 더 큰데? 라는 거니까 틀렸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아, 저게 마그네슘 플러스 전자 배치를 나타냈지만 저기 문제는 완전 다른 얘기한 거죠. 마그네슘이네. 예. 솔직히 좀 문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막 내는 거니까. 네, 막 내기도 하고. 네. 자, 니은 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자 C는 여기는 바깥에 있는 놈인데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가요?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원래 제일 바깥에 있는 네. 맞죠. 맞는 바다 것 같은데요? 상태에서 맞죠, 맞습니다. 네, 맞는 것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었을 테지만 네, 하나 더 그 놈은 이미 탈출해 버렸고 네. 나머지 하나 남은 거죠. 그럼 우리 얘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봐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전자 B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랑 그리고 전자 A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랑 비교하라는 거죠. 네. 근데 A는 여기 안에 있어요. 네. C는 바깥에 있고 당연히 누가 더 떼기 어려울까요? 안에 있는 게 더. 그렇죠. A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전자 B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클 수가 없겠죠. A보단. 네, 그래서 틀렸네. 틀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네. 답은 니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이 정도는 쉽게 쉽겠네요. 아주 화학 문제를 왜 틀리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렇게만 내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죠?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교과서 문제일 거예요 아마. 한번 봅시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연속이란 말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1, 2, 3, 4, 4, 5, 6, 7 이렇게 연속이고요. 근데 2, 3주기라 그랬어요. 연속인데 2, 3주기다. 이 무슨 말일까요? 끝에쯤에 있는 거랑 이렇게. 다음 거랑. 그렇죠. 걸쳐 네. 있다는 얘기죠. 걸쳐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A, B, C, D가 뭐 순서대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A, B, C, D라는 순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끝에 걸쳐 있는 놈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자, 둘은 되게 크고요. 둘은 좀 작네요. 그럼 우리 주기 바뀔 때 확 작아진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C랑 D는 3주기일 것 같고 A랑 B는 2주기일 것 같다는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H 높으니까. 자, 그런 생각 갖고 한번 봅시다. 기억. 자, 원자 반지름을 B와 C를 비교하래요. 아하. 그럼 우리는 A와 B는 여기 2주기 이렇게 걸쳐 있고 밑에는 3주기 걸쳐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A와 B는 누가 더 오른쪽에 있을까요? B가 B가. 더 예. 그렇죠. 오른쪽, 왜냐면 예, 우리 18쪽, 17쪽과 18쪽은 역전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A가 여기 있을 거고 B가 요놈일 거다. 네. 2주기에서. 이거다, 이쪽. 네, 고마워 엑시드 쪽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이거 올라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다음에 나오니까 힘들어요. 이게 반대군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C와 D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쪽과 2쪽이기 때문에 역전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C가 여기 있고 D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할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면 B랑 C랑 반지름 비교하면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작아지고 3주기짜리가. 그래서 작아지지만 예. 요 놈 더 작죠. 예. 네. 그래서 요 놈을 비교하면 C라는 놈은 얘보다 크고 B는 얘보다 더 작으니까 네. 당연히 C가 더 크겠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원소 C와 D는 전자값이 같다. 같은 주기에 있으니까 그렇네 라고 할 수 있는 네. 거고 바다 상태에서 홀 전자수 이게 좀 중요한데요. 바다 상태의 홀 전자수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홀 전자수도 좀 주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가려지나요 여기?
가려지네요. 이쪽으로 여기다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자, 1족 애들은 전부 다 한 개고요. 홀전자가. 네. 그 다음에 2족 애들은 우리 얘네들의 전자 배치 보면은 ES, 그러니까 S 오비탈, 처음에 있는 S 오비탈에 하나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두 개가 두 개 돼버리거든요. 되니까. 그럼 이제 홀전자 수가 예. 빵개가 돼버려요. 홀전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빵개예요. 네. 이 같은 아. 족이 같으면 네, 족 족 같으면, 네, 족 족 같으면 아니 대신 빵이다. 시원하네요. 네. 이족 같으면, 족 같으면 이족 같으면 다 네. 빵이다. 2족은 다 빵이다. 네. 네. 그 다음에 13족은 1. 1로 늘어나겠죠. 네. 왜냐면 14는 P에 이제 하나 이제 들어가고 ES. 네. 14족에는 피오비탈에 개지. 이제 전자가 피오비탈 세 사람 개니까. 쌓이는데 바다 상태이기 때문에 훈투 규칙에 의해서 하나 늘어나 버려요. 하나 채우는 게 아니니까 다 네. 채우는 게 아니니까 훈투 규칙에 의해서 홀전자가 많아지니까 늘어나다가 줄어들겠네. 그러다가 음. 다음에 이제 16쪽에서 어쩔 수 두 개. 없이 하나의 오비탈 들어가면서 두 개. 홀전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개. 한 개, 이게요 한 개. 매 줄마다 똑같아요. 음. 매 주기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경, 어쨌든 1, 2, 3. 헌터 교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네, 모든 곳에 똑같이 p 오비탈의 종류만 다른 거죠. 2p냐 뭐 3p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C를 비교할 때요. 요놈과 요놈인데 A는 17쪽이니까 한 개고요. 그 다음에 C는 1쪽이니까 한 개죠. 네. 그러니까 똑같네요. 같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족이 달라도 저렇게 네, 홀전자 그렇습니다. 쓰려니까 같은 놈들이 네. 생기네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수수께끼 같은 걸 푸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런 퍼즐 네. 같은 퍼즐 같은 거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 많아요. 생명과학도 많아요. 아, 걱정 그렇죠. 마세요. 생명과학은 더 심해요. 이 지금 한참 그 유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거기 상당히 네.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과학을 하려면 물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뭔가 응용력, 그렇죠? 뭔가 막 퍼즐 풀어가는 느낌의 저는 유튜브 문제들. 생방송하다가 못 풀어갖고 지웠어요. 뭐 학생들의 머릿속에서요? 여기 봐라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여기 봐라 지웠어요. 이러면서 예. Don't even worry about it. 여길 봐라. 우리 친구들 상당히 이런 식의 퀴즈를 많이 풀어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 과학하면서. 자, 다음 문제인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죠, 뭔가? 이게 이제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고요. 이것 좀 생각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건 똑같아요. 자, 2, 3주기 중에서 X, Y, Z예요. 이제는 2, 3주기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막 8개씩 있는데 거기 중에 3개를 골라야 돼요, 이제는. 이게 좀 힘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건데 일단은 X와 Y는 2주기에 있고 왜냐면 주 양수가 2니까 네. 그 다음에 Z는 3에 있습니다. 여기에 Z가 있을 거고 여기는 X, Y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를 X가 5개라고 줬어요. 그럼 X의 위치는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라는 것은 뭐냐면 몇 쪽이냐? 15족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X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족 15족 2주기는 질소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질소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둘 다 없어요. 이거 뭐 없고요. 다음 것도 정보가 없네요. 정보가 있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좀 그렇긴 한데 S 오비탈의 전자수와 P 오비탈의 전자수를 다 구해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자주 나오는 하나의 그 값이니까 외워두면 편합니다.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수니까 꿀팁이네, 꿀팁.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쌓아보는 거죠. 여기 1쪽부터 18쪽까지 다 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작정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규칙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 여기 오면은 얘 같은 경우는 S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쌓여 있냐면 1s2 다음에 2s에 처음 쌓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주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S 오비탈을 보니까 처음에 1쪽은 S 오비탈 전자가 3개 있네 라는 거죠. 네. 그다음 P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라는 거죠. 두 번째에서는 1쪽과 2쪽에서는 S 오비탈에만 전자가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피오베트는 없어요. 분모만 늘어나요. 네. 분자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13쪽부터는요 이제 ES2로 다 네. 쌓였기 때문에 P 오비탈에 그렇죠. 들어가게 P가 되는 다시 거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안 늘어나요. 그냥 다 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 4, 5, 6까지가 18쪽까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거를 매번 구하려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쫙 외워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잘 나오는 것들, 특히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상대값이 일정한 애들이 잘 나오니까요. 요런들 1대1인 거, 요런 것들 기억하면 좋겠죠. 뭐 2분의 3인 거, 1.5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해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15족에 있었기 때문에 1대1 맞고요. 네. 그다음 y라는 놈이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y라는 놈은 주 양자수가 2입니다. 그리고 s 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네요. 상대값이 상대값. 네. 얘가 2가 나와야 되고 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x가 보면은 15족인데요. 여기가 15족이 맞나요? 지금 보니까 아니죠. 그러네. 아닙니다. 15족은 그래요? 어디냐면 실제로는 15족이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15족입니다. 네, 그러네. 아, 4분의 3이 1이구나. 1이라는 게 1이 아니라 4분의 3을 1로 본 거예요, 지금. 이래서 좀 어려운 거죠. 2주기에서는 네. 지금 6은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3주기는 안 해봤으니까 나오잖아요. 네, 아직은 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요 놈은 이 중에 하나의 값인데 4분의 3의 2배인 값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배 중에 얼마니까? 4분의 6.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죠? 3. 4분의 6. 그러므로 요 놈은 요 놈이가 18쪽이구나. 그래서 이 놈이 이제 y 여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웠죠. 여기서 상대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놈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 3주기 있고요. 얘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2배 세줘야 되겠죠. 2배 준 네. 거니까 똑같이 4분의 6인 걸 찾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럼 또 한번 3주기를 해봐야 되죠. 3주기를 또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 되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분모가 안 늘어났어요. S 오비탈이 안 쌓이지만 네. 3주기로 넘어오자마자 또 쌓이죠. 1쪽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5개가 될 거고 그다음 6개, 6, 6, 6, 6, 6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이번에는 처음에 안 늘어나겠죠. 그대로 육, 여기는 6, 6 했다가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2가 나오네요. 6분의 12. 보니까 2분의 3 있나 봤더니 2는 일단 여기 있고 맞죠? 2분의 3 저희에 가려서 찾다. 지금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저기. 그렇군요. 네. 좀 얘를 그러면은 저희를 줄여야 되나? 우리를 줄여야 되나?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상교시 오. 수업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학생 보겠습니다. 여러분, PC방과 같이 사람 많은 곳이나 노래방과 같이 밀폐된 자, 곳에 이런 식이죠. 방문을 됐죠? 자제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6을 찾아야 되니까 네. 2분의 3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요? 4분의 6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6분의로 되어 있으니까 6분의 8쯤 되네. 뭐가 봤더니 요 놈이 뭔가 좀 비슷해 보이나요? 6분의 9죠. 요 놈인 것 같아요. 생물을 오래 하면 산수를 못 하겠다. 그렇군요. 네. 생물 오래 하면 이걸 날 숨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요 놈이다. 그럼 1, 2, 3, 4, 5번이네요. 네. 15족이네. 라는 Z 밑에 있는 놈이네요. 라는 거 알 수 네. 있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쉽죠. 네. 이제 다 이 오늘 원자과 전자수는 똑같이 x랑 똑같이 5개일 거고 같은 네. 족이니까 홀 전자수는요. 우리가 전에 1, 0, 1, 2, 3, 2, 1, 0이었거든요. 그러므로 3, 3, 빵이니까 네. 3, 3. 다 더하면 11이네. 라는 거죠. 이거 다 더하는 거 맞나요, 근데? 지금 y를 물어보긴 합니다. y니까 여기 0이네요. 네. 여기 5개고 여기 빵개니까 네. 빵개 3개, 빵개 3개, 5개니까 네. 3빵 5니까 8이 되겠죠, 답이. 네. 요 놈이라고 되겠죠. 8.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응용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아까 어려운 문제일 것 홀 같습니다. 전자수부터 네. S 오비탈, P 오비탈 자신감 전자수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요, 뭔가 퀴즈 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조금 네. 여기서 또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이상한 친구들이네요. 그런 아이들이 화학에서 살아남는 거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 타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태 같은가? 아니죠? 네. 변태가 아니라 본인 얘기하시는 어, 거. 즐기는 거죠. 이런 퀴즈를 즐기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또 이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화학 수능도 풀어보자. 자, 생명과학 오늘은
오늘도 이렇게 멘델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 법칙 두 번째 네.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의 일생과 또 이제 그 유전학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어디에 떨어졌는지 네, 그런 거. 그렇죠. 빈대학. 그렇죠. 어디 대학에 떨어졌는지. 빈대학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대학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은 수도원 들어가면 되나요? 네. 예, 네, 성결대학교 가면 평가대학 들어가기. 네, 그렇습니다. 예, 절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절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연구를 예, 네, 거기서. 절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멘델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이게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일부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멘델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연구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식물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그 도시 남자들이라서 남자들은 여자도 있겠죠. 예. 도시 사람들이라서 이게 동물에 대해서는 아는데, 왜냐면 우리가 동물이니까 우리 동물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시갈못이 많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차가운 도시 남자라서 식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식물을 어떻게 교배를 하고 식물을 어떻게 자손을 퍼뜨리는가, 요걸 잠깐 좀 보고 넘어가죠. 자, 식물의 생식기관은 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이렇게 들었었어요. 예, 남성이 여성한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선물하는 이유도 나와 생식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 아니 그 익히지 않은 음식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생식. 예. 네.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예. 좋게 들어주세요. 네. 네. 예, 어쨌든 그 식물이 자손을 낳는 기관, 생식기관이 이제 꽃인데요. 이 꽃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암술이에요. 암술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술 여기 암술이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 역할이고요. 요 수술이 남성의 생식기관 역할인데, 수술 끝에 꽃밥이 달려 있습니다. 꽃밥. 이제 밥알처럼 생겼거든요. 노란 밥알처럼 생겼어요. 꽃밥인데, 자, 요 꽃밥에 꽃가루가 있어요. 꽃가루. 한자로는 꽃하자 가루 분자 써서 화분이라고 합니다. 화분. 그 꽃밥이 꽃가루예요? 꽃밥에 꽃가루가 열리는 거죠. 맺히는 거죠. 꽃밥에 있는 세포들이 막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해갖고 요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꽃가루가 동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그런 생식 세포고요. 세포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암술은 있고, 암술 끝에 밑에 들어가면은 시방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 아닙니다. 예, 시방이라고 있어요. 씨가 들어있는 방이라고 있는데, 시방. 예. 요 시방 안에는 미씨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요 미씨가 바로 동물의 난자에 해당하는 그런 생식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꽃가루와 미씨가 수정이 되면 여기 자손이 되는데, 이 자손 다음 세대의 씨앗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꽃가루가 요 암술머리에 묻는 과정을 우리가 수분이라 그래요. 수분이 되면은 요 꽃가루에서 이렇게 마술을 뻗쳐갖고, 마술은 아니고 이렇게 화분관이라는 걸 이렇게 관을 이렇게 쭉 뻗쳐갖고 자기의 이제 세포 핵을 갖다가 유전자를 갖다가 이 미씨 쪽으로 막 보냅니다. 꽃가루가요? 네. 그러면 이 꽃가루가 미씨로 유전자를 보내면 그 꽃가루와 미씨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들이 수정이 돼서 이제 다음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꽃가루와 미씨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꽃가루와 미씨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갈못들도 잘 알겠죠. 저 같은 시갈못들도. 그럼 저기도 예. 정자의 편모처럼 꼬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 해조류 중에는 해조류 식물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편모가 있는 생세포를 가진 애들도 있는데요. 꽃가루는 그렇진 않죠. 꽃가루를 아무리 살펴봐도 편모는 없을 겁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그냥 벌과 나비가 해주거나. 바람이나 이런 걸로. 예, 그렇죠. 저 안에서요? 예? 도 요 안에서 여기서 관이 이렇게 쭉 자라나와요. 관이 자라나는데 이게 또 이 꿀이 있는 이유가 원래 이제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는 요 화분관에게 방향을 잡으려고 이제 그쪽에다 당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벌과 나비랑 공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동물은 자웅동체인 경우에도 자가
그 자가 교배 자기 세포끼리 이제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 같은 경우 자웅동체인데 달팽이도 그 자식을 낳으려면 두 마리가 필요해요. 두 마리가 서로 이제 정자를 주거든요. 달팽이는 정자 남자 둘 다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꽃 같은 경우는 특히 콩과 완두콩 같은 맨델이 실험했던 완두콩 같은 경우는 이 자가 수정이 아주 쉽게 됩니다. 5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가 수분, 아까 수분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맺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꽃가루가 자기 암술머리에 맺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세포끼리 수정이 일어나는 거를 자가 교배 또 자가 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동물은 좀 어려운데 식물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유전자 구성이 거의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교배를 해보는 그런 실험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맨델은 어떻게 실험했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특정 형질을 가진 완두콩을 그 형질을 가진 애들만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같은 애들끼리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완두, 동형접합의 완두를 딱 구한 거고. 그래서 동형접합의 완두를 심어갖고 처음에 이제 서로 교차 교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노란 완두랑 녹색 완두랑 교배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미씨를 가진 애는 여기다 수술을 다 잘랐어요. 자가 교배를 못하게 수술 다 잘라야 돼. 그게 또 이게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게 충분한 양의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례가 적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밭을 하나 다 통째로 키우는데 그 밭 하나 통째를 꽃을 다 일일이 꽃이 피기 전에 일일이 다 벌려갖고 수술을 다 자른 거예요. 와. 예. 수술 되게 조그만할 거 작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작은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꽃이니까. 그거를 막 예. 거기다. 그리고 완두콩 집에서 키워보시면 꽃 되게 작아요. 자, 그래 그걸 했다는 거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그 부지런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자, 부지런하면 대학 붙고 부지런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맨델의 유전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맨델 살던 시대 그 사람들의 유전에 대한 생각은 유전자는 이제 섞인다 이런 거였어요. 섞인다. 유전자는 뭐 페인트가 섞이는 것 같이 섞인다.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유전 형질이 막 섞인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이제 교배를 하다 보면은 유전자가 다 섞이겠죠. 탁해지게. 탁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감을 이렇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물감을 수채화를 그리다 보면은 이 팔레트에 있는 물감색이 나중에 제대로 안 씻다 보면 나중에 다 똑같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계속 섞이면은 다 똑같은 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랑 필쌤이랑 추쌤이랑 다 지금 얼굴이랑 이런 게 다 다른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야 돼. 만약에 다 섞인다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섞이지 않고 뭔가 분리 가능한 부분이 네,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가 섞이냐 아니면 섞이지 않는 입자냐 이런 이제 건데 그 논쟁인데 이 맨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당연히 섞이는 거지. 뭐 흑인이랑 백인이랑 결혼하면은 실제로 좀 이렇게 중간색인 사람이 나오니까. 비유로도 왜 한국에서도 비유로 피를 섞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섞이느냐 이런 결과를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그 맨델이 노란색 완두랑 녹색 완두랑 노란색 완두하고 녹색 완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본 거예요. 교배를 했더니 그 다음 세대에 그 전에 상식에 의하면은 그쵸. 연두색이 나와요. 그렇죠. 중간 색깔이나 아니면은 뭐 얼룩덜룩한 색이나 알록달록한 색이나 줄무늬나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노란색 완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 앞에 부모 세대 페어런츠니까 P 세대라고 하는데 P 세대는 전부 이제 그 전에 막 노란색 완두끼리 교배하고 막 녹색 완두끼리 교배해서 딱 그 순종 동윤주팝인 애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걸 보고 섞이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섞이는 게 아니구나. 유전자는 녹색 유전자와 노란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자손이 다 노란색이었는데 그럼 녹색 유전자는 어디 갔지? 이게 엄마라고 하고 이게 아빠라고 한다면은 엄마가 준 녹색 유전자는 어디 갔지? 그렇죠? 없어졌을까요? 숨겨졌을까요? 숨겨졌다는 걸 그쵸. 깨달은 보이네요. 예, 왜냐면은 그래서 얘를 자가교배를 해봤어요. 아까 자가교배는 얘는 그냥 이 자가교배는 좀 편해. 그냥 놔두면 되니까. 완두콩 그리고 자가교배도 이게 살짝 흔들어주면 그렇죠. 흔들어주거나 이 붓으로 이제 붓질을 해주거나 이렇게. 어쨌든 자가교배를 쭉 했더니 어떻게냐? 그냥 엄마도 노란색, 아빠도 노란색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도 노란색, 아빠도 노란색.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란색, 녹색인 거야. 그래서 노란색, 노란색을 교배를 했는데 자손에 보니까 대부분 노란색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녹색이 나온 거죠. 녹색이 나온 거죠. 아,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노란색, 노란색 결혼했는데 노란색, 노란색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녹색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부모도 노란색, 엄마 노란색, 아빠 노란색인데 자녀 녹색. 이거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할머니한테 온 거죠. 그렇죠. 할머니 유전자가 온 거죠. 많이 놀랬겠네요. 그렇죠. 처음 발견한 사람. 맨델인데요. 이걸 처음. 그러니까요. 예, 놀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춰지는 거다. 감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노란 유전자를 대문자 Y라고 쓰고 라지 Y, 그 녹색 유전자를 소문자 Y로 씁니다. 보통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쓰니까요.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가 서로 이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문자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에는 노란색 유전자만 물려줄 수밖에 없고, 이 꽃가루에 노란색 유전자를 담아서 물려주는 거고, 이 녹색 할머니는 그 미씨에다가 녹색 유전자를 담아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 유전자랑 녹색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유전자를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한 형질을 결정하는 두 대는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 이 두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 그랬죠? 무슨 유전자라고 그랬죠? 대립. 그렇죠. 대립 유전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3대 1로 나왔어요. 3대 1. 한 4분의 3은 75%는 노란색이 나왔고, 그 우성 형질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성과 열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썼는데 우성과 열성이 이렇게 뚜렷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지금은 해서 원래는 우열의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우열의 원리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서 법칙이 아닌 걸로. 그래서 맨델 법칙은 분리의 법칙하고 지금은 동리의 법칙입니다. 아닐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법칙. 아니요, 아닌 경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열 관계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사람 그게 오히려- 피부처럼요. 네, 그게 오히려 그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왜 유색이랑 백인이랑 이렇게 결혼했을 때 네, 자식들이 섞인 자식도 있고 그냥 하얗게만 하는 자식도 있고 그런 맞아요. 저도 보니까 그 영국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쌍둥이 딸이 낳았는데 한 명은 흑인 완전히 피부가 검고 한 명은 완전히 피부가 하얗고 그랬어요. 일란성인데도요? 일란성이죠 물론. 아, 예. 일란성이면은 그럴 수가 없죠. 아,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게 확률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피부색은 또 굉장히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특히 막 분자적인 수정까지 가면은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원래 우성 유전자도 열성 유전자 단백질을 다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자적인 수준까지 보면은 이게 우열 관계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우열의 원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성도 만들긴 만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성에 가려서 예를 들어서 뭐 흰색 유전자랑 색깔 있는 유전자 흰색 색소를 만들고 색깔 있는 색소를 만들면 흰색 색소가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은 보통 이제 색소 투명한 거고 투명하면 이제 그 동물은 흰색이 되고 식물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 이 엽록소 때문에 녹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투명한 거랑 노란 거랑 같이 만들면은 노란 게 당연히 노란 게 보이고 투명한 건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분리의 법칙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게 우리가 분리의 법칙 하면 3대 1로 나눠지는 게 자손이 3대 1로 나눠지는 게 여기 3대 1로 나눠졌으니까 3대 1로 나눠지는 게 자손이 3대 1로 분리됐으니까 분리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 F2세대에서 3대 2로 나눴으니까 3대 1로 나눠졌으니까 3대 1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분리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바로 요겁니다. 자, 대립유전자가 생세포로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1 세대 요 애들은 유전자형을 보면은 노란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동시에 가진 이형접합이란 말이에요. 자, 이형접합인 애들은 그러면은 요 자손한테 얘는 동형접합인 애들은 당연히 얘는 노란 유전자만 있으니까 노란 유전자 물려주고 얘는 녹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녹색 유전자 물려주는 게 당연한데 그럼 얘는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물려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를 물려줘서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아갖고 자손한테서 받는 건데, 그래서 생세포로 들어갈 때는 이 유전자가 원래 그 한 개체는 대립유전자를 2개씩 갖고 있지만은 생세포는 이 대립유전자를 분리해서 하나씩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형접합인 애가 생세포를 만들 때는 꽃가루를 만들 때 이렇게 꽃가루에는 그 대립유전자 2개 중에 하나씩만 넣는 거예요. 노란 유전자, 녹색 유전자. 조합에서 나올 거는 예, 그쵸. 결국은 랜덤인 거네요. 그렇죠.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 우리가 그렇죠. 태어난 근데 것처럼. 근데 이 두 개를 맞는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씨를 만들 때도 난자를 만들 때 정자나 난자를, 동물이라면 정자나 난자겠죠. 미씨를 만들 때 똑같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작위로 만나는데 확률상 이 두 개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날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만날 확률, 이렇게 노란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가 만날 확률, 또 녹색 유전자와 노란 유전자가 만날 확률, 그리고 녹색 유전자끼리 만날 확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란 게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 게 발현되기 때문에 노란 게 3대, 녹색이 1, 3대 1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대 1로 3대 1로 자손이 분리된다는 게 아니라 대립유전자가 생세포로 들어갈 때 2개의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요게 따로따로 하나씩만 분리돼 들어간다. 분리해서. 예, 생세포로 들어갈 때 대립유전자가 분리돼 들어간다. 요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노란 애죠, 얘. 그렇죠? 노란 애랑 녹색인 애랑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노란 유전자밖에 안 주고, 그렇죠? 녹색 생식세포밖에 안 만들고 얘는 1대1로 만들겠죠. 네. 그렇죠? 노란 거랑 녹색이 그렇죠? 1대1로 만들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그러니까 노란 애랑 녹색인 애랑 조금 가려져. 그렇죠. 됐습니다. 노란 애랑 녹색인 애랑 1대1로, 그렇죠? 1대1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손이. 근데 1대1로 나온다고 이게 분리법칙이 안 된 거냐? 3대1 아니니까 3대1 아니까 분리법칙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리법칙 된 거예요. 왜냐면 얘도 생세포 만들 때 이 대립유전자가 생세포에 분리돼서 들어갔으니까 분리법칙을 성립한 겁니다. 분리됐으니까 1대1로 나와. 예. 자가복제 아니면은 거의 다 분리법칙이. 분리의 법칙은 이게 항상 되는. 자가수분해도 어쨌든 예. 하나씩은 줬지만 네, 그렇죠. 똑같이 나올 뿐인 예. 거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배울 동리의 법칙은 이 분리의 법칙의 확장판이에요, 그냥. 이게 바로 사실 분리의 법칙이 멘델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섞이는 게 아니라 입자로 가지고 있다가 입자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그리고 2개씩 또 대립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다가 이 대립유전자가 분리돼 들어간다. 생세포 들어갈 때. 사실 뭐 저런 3대 1이나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네, 2개 쪼개서 섞었다는 것 때문이죠. 그렇죠. 생세포로 들어갈 때 대립유전자 2개 중에 하나씩만 들어간다. 요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나씩 그렇죠. 유전자를 하나씩 네. 받은 거죠. 네,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안 보이네요. 몇 분 남았어요? 18분. 18분 나왔 18분. 18분 됐습니다. 예, 이렇게 분리의 법칙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멘델 이것만 알면은 이제 사실은 유전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전 문제 다 풀 수 있는 기본은 된 겁니다. 그럼 수업 끝난 건가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위에 다음에 생물이라는 건 어때요? 원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훨씬 많죠. 예외가 또 있군요. 예. 아니 예외가 더 많아, 훨씬 많아.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또 이 이후의 연구, 이건 멘델의 연구고요, 그렇죠? 멘델의 연구니까 요 이후에 또 어떻게 과학자들이 유전을 계속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쭉 배우죠. 그래서 이제 염색체 얘기도 나와야 되고요. DNA 얘기는 또 생명과학 2에서 배우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멘델 법칙 또 다음 시간에 동리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